직장을 다니는 동안 우리는 늘 무언가를 미뤄둔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건강이 허락되면, 그렇게 나중에 맡긴 시간들 덕분에 현재는 일과 책임으로 가득 찬다. 그래서 퇴직은 우리에게 오랜 기다림의 보상처럼 느껴진다. 이제야 쉬어도 된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써도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보다 가혹하다. 한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한 남성이 퇴직 몇 해 만에 카드값조차 막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그건 그의 게으름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은퇴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오해가 있었던 걸까? 김정수 씨는 올해 68살이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기획관리직으로 근무하며 무려 30년을 한 직장에서 버텼다. 그는 고졸로 입사해 야간대학을 다니며 학위를 땄고 이후 성실함과 추진력으로 승진을 거듭했다. 퇴직할 당시 그는 임원 바로 아래 직급이었고 인사팀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곤 했다. 그런 그가 퇴직금으로 받은 2억여 원을 채 5년도 안 되어 탕진했고 지금은 기초연금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퇴직 직후였다. 그에겐 명확한 은퇴 설계가 없었다. 막연히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자신을 지탱해 줄 거라 믿었다. 우선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7천만 원 가까이를 사용했고 노후에는 여행도 다니며 소소한 자영업을 해보려는 욕심에 빌라 전세 보증금과 차량 구매로 추가 지출이 이어졌다. 하지만 자영업은 2번이나 실패했고 코로나 이후엔 거의 수익도 없었다. 남은 건 늘어나는 카드값과 줄어드는 잔고뿐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박영자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공기업에서 일했고 남편보다 조금 이른 56의 명예퇴직을 택했다. 남편은 몇 해 후 정년퇴직을 했고 부부는 퇴직금을 합쳐 전원주택을 구입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했다.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텃밭을 가꾸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겠다는 꿈은 달콤했지만 현실은 예상을 빗나갔다. 주택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마을에는 병원이 멀어 불편함이 컸다. 게다가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지며 병원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다. 결국 박 씨는 전원주택을 급매로 팔고 다시 도시의 월세방으로 들어왔다. 이사와 병원비로 목돈이 들면서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고 지금은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내몰렸다. 그녀는 말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시작이 준비 없이 찾아오면 파산의 문턱이 될 수도 있다고. 마지막 사례는 한때 능력자라 불리던 이도훈 씨다. 그는 대기업 IT 부문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일에 미쳐 산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가정은 늘 뒷전이었다. 부인은 이미 10여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미국으로 유학 후 귀국하지 않았다.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드물었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공허감이었다. 그는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의미한 소비에 빠졌다. 여행 패키지를 끊고 명품 의류를 사며 자신이 아직 유능하고 사회적이라고 느끼려 했다. 하지만 그런 소비는 자신을 채워주지 못했고 잔고만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가 자각했을 땐 이미 신용카드 결제일이 지나 있었고 연체가 쌓이며 신용등급도 추락했다. 그는 말한다. 돈보다 무서운 건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는 마음이었다고. 이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현실을 마주한다. 바로 퇴직 이후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퇴직 후 무방비하게 경제적 위기를 맞는다. 이는 단지 개인의 재정관리 실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의 은퇴 구조는 퇴직 후 삶을 휴식이나 보상의 관점으로 보도록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수입원 확보와 새로운 정체성의 재구성이 필수적인 시기다. 퇴직금은 시작일 뿐이며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득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그 돈은 빠르게 사라진다. 또한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퇴직 후 2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연금 외에 수입원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너무 늦게 행동에 옮긴다. 또 하나의 큰 착각은 퇴직 후에는 지출이 줄어들 것이란 믿음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비와 자녀, 지원비 등으로 오히려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여기에 감정적 요인까지 더해진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자신의 정체성을 직장과 직무에서 찾던 이들이 그 기반을 잃게 되면 무기력과 우울에 빠지기 쉽고 그 감정은 비합리적인 소비나 무계획적인 생활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우리는 퇴직 이후의 삶을 단순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준비해야 할 시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은퇴 전에 자신의 지출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입원이 사라졌을 때를 가정해 현실적인 생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퇴직 후 정체성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이나 활동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이 봉사든 파트타임 일이든 나의 존재감을 이어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퇴직은 종착지가 아니야. 새로운 문제의 출발점이며 우리는 그 출발선 앞에서 다시 계산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 한때
누구보다 성실했던 직장인이 카드값에 허덕이는 사회라면 그건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는 퇴직 이후의 삶을 더 정교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은 누구든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구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퇴직금은 결코 노후 보장이 아니야. 퇴직 직후 받는 몇 천만 원 혹은 억대의 목돈은 많은 이들에게 안도감과 자유를 동시에 안겨준다. 마치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듯한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그 돈은 자유의 보증서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의 시작에 가깝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대부분 소모성이다.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마련하는 임시 수단이지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한 소득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지는 잘못된 재정 판단과 사회적 기대다. 퇴직자들은 오랫동안 일한 보상이라며 큰 지출을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소비를 감행한다. 자녀에게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후의 여유를 위해 차량을 바꾸고 여행을 계획한다. 이런 소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반복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삶의 지속성을 해치는 위험 요인으로 변한다. 더불어 우리는 재정적 실패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 구조 안에 살고 있다. 설계를 잘못했다, 투자를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정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후의 재정 문제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심리적 불안정성, 사회적 고립, 정체성 상실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 역시 복합적이어야 한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퇴직 전후로 이어지는 현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설계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에는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의료비, 주거비, 가족 지원비는 줄지 않고 되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은 노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이때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원이 없다면 노후는 빠르게 불안정해진다. 국민연금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에서 우리는 퇴직 이후의 소득원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은퇴 후에도 현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소규모 임대 수익, 자영업 부업 등 다양한 경로를 시도해 볼 것을 권장한다. 특히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형태의 수익 구조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점은 이런 구조를 단기간에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은퇴 전 몇 년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상의 리듬, 정서적 회복, 사회적 역할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의 리허설이 필요하다. 정체성의 문제도 심각하다. 많은 퇴직자들이 돈보다 더 두려운 것은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직장은 단순한 수입의 원천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존재감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제공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퇴직 후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루 일과가 무너지고 명함이 사라지고 이름 대신 어르신이라 불리며 사회에서 한 걸음씩 밀려나게 된다. 이때 많은 이들이 겪는 우울감은 단지 혼자 있음에서 오는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가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가 된 듯한 감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감정은 소비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무의미한 소비는 자존감을 더욱 깎아내리고 재정적인 불안을 심화시킨다.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건 고립과 불안뿐이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새로운 나를 찾아야 한다. 과거의 직함이 아닌 현재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것이 동호회 활동이든 지역 봉사든 파트타임 근무든 중요한 건 세상과 나를 다시 연결해주는 실질적인 통로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이어갈 동력으로서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퇴직 이후의 삶이 공허함이 아닌 생동감으로 채워질 수 있다. 또한 노년의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 소비라는 행위 자체가 지위를 상징하거나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로 오용될 때 그것은 심리적인 위기를 더욱 부추긴다. 우리는 오랫동안 소비를 통해 존재감을 증명해온 삶에 익숙해져 있다.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자녀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야만 떳떳한 부모이자 사회의 일원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준을 바꿔야 한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소비. 자기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소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정된 소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소비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 나를 위해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런 행위들은 통장에 찍히진 않지만 삶을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소비다. 이런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당연히 사회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 역시 은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안전망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단지 노인을 위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노후 생존 전략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퇴직금 중심의 일시금, 지원이나 일률적인 국민연금 지급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대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은퇴자의 빈곤은 개별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된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기본소득형 노년 수당이나 점진적 퇴직 제도 부분 근로 지원책을 통해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있다. 한국 역시 일을 하고 싶은 노인과 일을 주고 싶은 사회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시급하다. 제도는 제도대로 마련하되 개인은 개인대로 준비해야 한다. 퇴직 후의 삶을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 무너지는 순간은 순식간이지만 다시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다.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냐. 이제는 모든 사람의 숙제가 되어야 한다. 준비 없는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재난이 된다. 그리고 그 재난은 곧 우리의 일상이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돈과 시간과 마음을 다시 정렬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카드값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삶이 더 이상 남의 일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